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자격증, 오늘은 직업심리학 두 번째 시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업심리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직업심리 검사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규준의 개념과 점수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규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심리검사의 해석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 규준에서 저희가 먼저 원점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원점수는요, 심리검사 결과에 나온 최초의 점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점수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해서 내가 능력이 높다 또는 흥미가 높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규준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는 해석 기준 자료를 토대로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규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집단 전체를 측정하고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의 심리검사 결과를 비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집단을 전체 다 검사하고 그 결과치를 도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표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이 표집된 샘플의 데이터 결과치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모집단을 추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표집을 하시는 방법은 크게 확률 표집 방법과 비확률 표집 방법이 있는데요. 확률 표집 방법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단순 무선 표집, 체계적 표집, 칭화 표집, 짐락 표집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집 방법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모집단의 결과치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단순 무선 표집은 모집단에 있는 모든 사례에게 일렬 번호를 부여한 뒤에 무선적으로 랜덤하게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체계적 표집 방법은요. 모집단에게 일렬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n번째, 예를 들면 10번째, 20번째, 30번째 형식으로 사례의 표집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세 번째, 층화 표집은요. 모집단이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하위 집단마다 표집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마다 어떠한 특성들이 다르다라고 했었을 때 각 종교별로 표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층화 표집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짐락 표집은 모집단이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각각 개별 사례로 표집하는 것보다는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짐락 표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비확률 표집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샘플의 표집수가 적다거나 표집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 표집, 임의 표집, 할당 표집, 유의 표집 같은 방법들을 취하여 표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집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규준을 만들고 이 규준에 근거해서 개인별의 심리검사 해석 결과치를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요, 규준의 종류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규준의 종류에는 발달 규준, 그리고 뒤에 보시는 집단 내 규준이 있습니다. 발달 규준에는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요.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서열, 추적 규정 등이 있습니다. 자, 집단 내 규준에서는요, 집단 안에서 비교해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이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백분율로 표현하는 거죠. 저희가 상위 5%다 또는 95%의 서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백분위로 표현한 것들을 말합니다. 표준 점수는 Z 점수와 T 점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Z 점수는요, 표준 편차를 이용한 점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표준 편차는 분포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개인이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거리를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Z점수는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점수값을 변환한 값이고요. 이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검사 해석하기에 좀 알기 쉽도록 변환한 값을 T점수라고 합니다. T점수는 원점수를 평균 50, 표준 편차 10이 되도록 만든 점수입니다. 그래서 Z점수를 먼저 환산한 뒤에 곱하기 10 더하기 50을 하였을 경우에 T점수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 Z점수와 T점수에 대한 개념들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저희가 내신 등급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등급이 있습니다. 원점수를 순서에 따라 배열한 후에 백분율에 맞춰서 9등급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정규 분포표가 그려져 있고요. 0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1 시그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그마는 공학에서 쓰고 있는 표기법이고요. 저희는 S라는 표기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 표준 편차, 2 표준 편차, 3 표준 편차, 또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마이너스 3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고요. 정규 분포에서 중간에 가장 측정값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34% 정도 떨어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1표준 편차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Z점수 이외의 T점수, 그리고 백분위, 그리고 9등급 내신 등급에서 활용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표준 등급제까지도 표기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이 정규 분포표를 이해하고 심리검사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 표준 오차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표준 오차는 표본들의 평균과 전체 모집단의 평균 간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표집 오차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표집 오차는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를 다 표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는 경우 그 샘플과 모집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표집 오차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표집상 발생하는 오차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죠. 자, 별표 띄었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희가 직업심리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타당도와 신뢰도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들은 1차 저희 객관식 문항에서도 많이 출제되지만 2차 저희 필답형에서도 출제 빈도가 그리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꼭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의 개념 보실게요. 신뢰도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검사 결과가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검사 결과의 측정치가 일관성 있게 나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적성 검사를 했는데 오늘은 100점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은 200점 나오고 그 다음 날은 300점 나오면 믿을 수가 없겠죠. 측정값의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뢰도의 개념이고요. 타당도는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느냐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되었느냐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흥미를 측정하고자 할 때 흥미 검사를 사용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실수로 성격 검사를 측정하게 됩니다. 흥미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성격 검사를 사용하게 되었다. 근데 성격 검사의 결과는 일관성 있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 검사는 신뢰도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타당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느냐, 이게 타당도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시험에서는 저울의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키를 재고자 할 때 저울을 사용하였다면 이 부분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질문하죠. 이 부분들이 바로 타당도에 대한 문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뢰도와 타당도의 비교해 보시면 타당도는 신뢰도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타당도가 있다는 것은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타당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신뢰도가 수립하기 용이하나 타당도가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겠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검사에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부분들,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수월합니다. 문항수를 늘리거나 이 부분들의 측정상의 오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측정한 내용들의 값들이 일관성 있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증거를 잘 변환하여 개념 증거를 실제 증거로 변환한 내용들이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들과 딱 맞아떨어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도의 개념을 수립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뢰도의 종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의 종류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책에 표기한 부분들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직업 상담사 시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교재들이 있는데요. 이 교재들과 실제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을 근간으로 하여서 종류를 나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뢰도의 종류 첫 번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 다른 말로 안정성 개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 번 검사를 하고 다시 시간 간격을 두고 재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안정성을 추정하겠다라고 해서 안정성 개수이고요. 이 부분의 검사 신뢰도에서는 반복 측정으로 얻어낸 그 측정값들의 상관계수를 통해서 신뢰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나타나는 효과들 시험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연습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검사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짧으면, 간격이 짧으면 앞에 수행했던 효과가 그 뒤에 연습의 효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점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이러한 연산을 했는데 다음날 또 시험을 봤습니다. 연산에 연습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역사 요인 효과는요, 검사한 뒤에 중간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진로 성숙도를 측정했는데 오늘 검사하고 한 달 뒤에 검사를 하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제가 진로 성숙도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진로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그 부분들의 영감을 받아서 진로 성숙도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면 역사 요인 효과라고 합니다. 성숙 요인 효과는요, 오늘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검사를 실시한 기간이 길면 조사 대상들이 성숙하거나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숙 요인 효과로 인해서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검사 요인 효과는 재측정에 의해서 검사 문항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후속 검사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검사 요인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들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검사, 재검사의 신뢰도에서는 검사 이후에 기간들을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으시고요. 통상적으로 보름 정도의 기간들이 연습 효과와 성숙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형 검사 신뢰도, 다른 말로 동등성 개수라고 합니다. 한 번의 검사를 하고요. 이것과 동형의 난이도를 갖추고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고자 하는 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A형의 검사와 B형의 검사의 결과치를 비교하는 것, 이것을 동형 검사 신뢰도 또는 동등성 개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검사 문항을 2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이고, 동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이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입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는 반분 신뢰도와 문안내적 합치도를 두 개 다 다루는데요. 반분 신뢰도는 저희가 동질성 개수라고 표기할 때도 있고요.
문학내적 합치도라고 표기가 간간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 두 부분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유사한, 크게 보면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문학내적 합치도는 크롬바흐 알파 개수로 표기됩니다. 반분 신뢰도는 문항을, 한 검사의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 반 검사를 독립된 검사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검사로 일관성을 비교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자, 그렇다면 반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후 반분법을 취할 때 1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하나의 검사에서 1번부터 50번까지 앞을 자르고 51번부터 100번까지 뒤를 자릅니다. 그리고 전과 후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전후 반분법이라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60번부터 100번까지 문제를 못 푼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후반부의 검사 결과가 매우 낮게 나오고 전반부의 검사 결과는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기후 반분법을 쓰게 되는데요. 기후 반분법은 검사를 홀수와 짝수로 분류해서 나누는 겁니다. 또는 난수표법을 쓰기도 하는데 난수표법은 랜덤하게 검사 문항을 나누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시험에 보기에서 출제되었었고요. 자, 문항내적 합치도는 반이 아니라 아예 문항 수대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들로 응답한 결과의 일치성을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크롬바흐 알파 개수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 외에 채점 자간 신뢰도, 여긴 없지만 채점 잔의 신뢰도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저희가 채점 자간 신뢰도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자간, 같은 말로 관찰 자간 신뢰도인데요. 저희가 검사가 예를 들면 투사적 검사인 경우에 검사 결과에 대한 점수가 관찰자마다, 채점자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여서 그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채점 자간 신뢰도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식 검사, 예를 들면 MBTI나 스트롱 같이 점수가 나오는 정량화된 검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투사적 검사, 로샤라든지 SST라고 하는 거, TAT라고 하는 검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외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의 차이, 그다음에 검사의 문항수, 검사 문항에 대한 반응수, 그리고 검사의 난이도, 검사 유형, 응답자의 속성 변화 등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타당도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도 중요한데요. 타당도가 더 어렵고 수립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타당도의 문제의 빈도가 신뢰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를 고려해서 타당도에 좀 방점을 찍어주시고요. 타당도에는 첫 번째 내용 타당도가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는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잘 반영되었는지 전문가에 의해서 검증되는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관적인 타당도이고요. 측정하는데 타당도 개수가 산출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비슷한 개념으로 안면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타당도를 따로 분류하여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안면 타당도가 내용 타당도의 일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안면 타당도는요, 설명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안면 타당도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보기에 이 부분들이 제대로 측정되었느냐라고 이해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희가 직업상담사 시험을 보는데 수검자인 일반인이 보기에 이 문제가 직업상담사의 문제로 적합하냐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임상심리 전문가라든지 정신분석에 대한 이론들만 주로 다루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직업상담사 시험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면타당도고요. 전문가가 보기에 이 검사의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들을 잘 반영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용타당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준거타당도죠.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준거타당도는 검사가 준거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준거타당도의 종류에는요, 동시타당도와 예언타당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험에서 거의 매해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동시타당도는 다른 말로 공인타당도 또는 공존타당도라고 표현하고요. 예언타당도는 다른 말로 예측타당도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동시타당도는요, 검사가 준거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거가 현재에 있으면 그 현재의 준거를 통해서 이 수검자의 현재 행동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요.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재직자에게 응시자용 문제를 제시해서 시험을 실시한 후에 재직자의 평소 근무 실적과 시험 성적을 비교하게 되죠. 이랬을 때 재직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실제 업무 성과도 높다라고 하면 해당 검사는 그 성취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동시타당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예언타당도는요, 현재의 검사가 피험자의 미래 행동을 얼마나 잘 예측했느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준거가 미래에 있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선발시험을 보는데 이 선발시험을 보는 것은 지금 입직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구직자분들이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2년 후나 또는 3년 후에 업무 실적을 잘 내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보고 채용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미래의 행동의 예측을 가지고 타당도를 측정하는 거, 이게 바로 예언타당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구성타당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구인타당도, 개념타당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검사가 이론적 구성 개념을 얼마나 잘 측정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론적 구성 개념은 사실 객관적이고 그리고 형이 하학적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얼마나 잘 측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구성타당도입니다. 구성타당도에는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렴타당도 분석, 변별타당도 분석, 요인분석법인데요. 수렴타당도 분석은요, 다른 말로 집중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 관계 있는 변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것,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변별, 다른 말로 판별타당도는요, 검사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없는 변인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변별이 된다는 뜻이죠. 이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렴타당도는 지능지수와 학교 성적에 관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변인들, 관계가 있는 변인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면 변별타당도는 지능지수와 체력장 검사 점수는 관계가 없죠. 관계없는 변인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요인분석법은 이렇게 수렴, 관계 있는 것끼리는 수렴되고 관계 없는 것끼리는 판별, 나누어지는 것들을 묶음으로 보여주는 것을 바로 요인분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준거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지모차입니다. 표지모차가 크면 신뢰도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타당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도 영향을 미치고요. 일부 범위만
포함했을 경우에는 타당도 개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문항수가 많아지고 표집이 많아지면 신뢰도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범위가 제한되었을 경우에 신뢰도가 낮아지고 타당도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리검사 선택과 해석. 자, 심리검사를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유의사항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로 필답형 시험에서 출제되었을 때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문항으로 출제되고요. 심리검사 해석을 하실 때는요,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하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내담자가 검사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정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상담자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해석을 하시게 되면 내담자에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적인 태도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시고 검사 결과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자료들, 면담 자료가 있다면 면담 자료나 기타 다른 검사가 있다면 이 다른 검사들을 종합하여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대한 것들은 상담과 마찬가지로 비밀 보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검사를 선택하실 때 상담자 또는 저희가 검사를 선택하셔서 검사를 실시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경제성입니다. 검사가 아무리 좋아도 비싼 검사라면 좀 고민스럽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에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 규준을 참조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검사인지, 그리고 검사를 사용하고 실시하는 데 편리하고 용이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고려하시고 검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를 해석하실 때 윤리적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겠죠. 검사의 목적과 본성을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측정에 오용하지 않는지. 자, 왜냐하면 실제 표준화되어 있는 검사들은 이미 몇십 년 전에 개발되어 있고 규준이 계속 보완되지 않다면 이 규준 역시 그 몇십 년 전에 개발된 검사의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사 해석 시 고민하셔야 되고 측정상 그리고 해석상 오용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검사는 훈련과 감독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유자격자가 실시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심리학 전공자, 석사 전공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검사의 교육 훈련을 받은 자로 유자격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심리검사 해석을 위해서 과정과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갖추시고요.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검사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집단 전체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가 표집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의 모든 과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그리고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때 피험자의 이익과 복지를 최대한 증진시키고 결과와 해석, 결론과 재현의 근거를 알 의뢰자, 피험자겠죠. 수검자겠죠. 의뢰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에서는 검사를 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수검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는 피험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검사를 의뢰하셨기 때문에 의뢰인, 그리고 이 검사는 사실 상담 과정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담자라는 표기법들을 이렇게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언어의 표현상, 용어의 표현상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 심리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심리 검사에서는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험에 나오고 검사명에 대한 부분들도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성 검사 GATB라고 합니다. 여기서 B라는 말 자체에서는 배터리라는 표현이죠. 여러 가지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테스트라는 표현 자체에서는 우리가 검사에서 능력의 높고 나쁨 이런 부분들의 진단이 가능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검사를 보실 때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일반적성 검사는 배터리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에 보신 것처럼 다양한 검사가 있고요. 이 다양한 검사들을 토대로 해서 9가지 적성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사무지각 적성이 있고요. 이 사무지각 적성은 명칭 비교 검사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추후에 문항을 대하실 때 쉽게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형태 지각, 운동 반응, 공간 적성,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손재치, 손가락 재치, 지능을 측정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흥미검사가 있습니다. 흥미검사에는요, 직업 선호도 검사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는 저희가 S형과 L형이 있는데요. S형은 쇼트, 단축형이라고 말하고요. L형은 롱, 아주 긴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L형의 하위 검사 중에 흥미 검사가 있을 수 있고 직업 선호도 S형은 그 자체가 흥미 검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L형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형은 홀랜드의 리아색을 가지고 만든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흥미 검사이고요. 두 번째, 빅5를 가지고 만든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 분석을 통해서 5가지 성격 요인을 도출하였는데요. 이 부분의 5가지 성격 요인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이게 바로 빅5 이론을 근간으로 한 검사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5가지 요인이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용노동부가 만든 검사입니다. 생활사 검사라고 해서 과거에 이 수검자의 경험, 현재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미래의 상황들을 예측해 보고자 하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업선호도 L형 검사는 3개의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로성숙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있는데 그 중에 처음 CMI 검사를 보시도록 할게요. 자, CMI 검사는 Career Maturity Inventory라고 해서 I로 끝나죠. 이 I로 끝나는 것은 자기보고식이다 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보고하고 있는 검사인데 이 CMI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최초로 표준화된 그래서 표준화되었다라는 의미는 기준이 있고 검사의 타당도 신뢰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처럼 검사 문항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검사가 CMI다 라고 하는 부분 알아주셔야 되고요. CMI 하위 척도가 중요합니다. CMI 하위 척도는 크게 태도 척도와 뒤에 보시면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태도 척도에는 결참, 독성, 타 앞자 따서 저희가 이렇게 5가지를 말하는데요. 결정성과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이라고 하는 5가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문항의 예시를 보시고 이게 결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답하신 분이 있다면 이 분은 결정성이 높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각 문항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참여도는요. 진로 선택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나는 졸업할 때까지
진로 선택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참여도가 낮은 거겠죠. 자, 독립성은요.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성향은요.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를 말합니다. 타협성은요.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를 말한다. 예, 그래서 이 타협성에 대한 보기가 시험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실게요. 나는 하고 싶기는 하나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느냐 시간을 자주 보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진로 선택에 대한 타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능력 척도입니다. 능력 척도도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직, 목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기평가입니다. 자기평가는 나에 대해서 지각하는 거겠죠. 자, 직업 정보는 직업에 대한 이해 정도일 거고요. 목표 설정은 저희가 자아와 직업 세계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들을 말하고요. 계획은요, 이후에 수립을 하는 부분들, 문제 해결은 의사결정이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성숙도 검사의 하위 척도까지 저희는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진로 발달 검사, CDI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업심리 이론에서 그리고 직업 상담학에서도 배웠던 슈퍼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진 검사이다. 이런 부분들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직업 흥미 검사 중에 세부적으로 검사명까지 표기하라고 시험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홀랜드 검사 이후에 스트롱 검사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롱 검사라고 하는 건요, 흥미를 측정하고자 하는 검사이다. 스트롱 검사에는요, GOT, BIS, PSS, OS 척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트롱 검사에서는 OS 척도가 없는 게 아쉽지만 원래 원서에서는 미국판에서는 OS 척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4가지로 하위 척도가 있고요. GOT는요, 일반 직업 분류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흥미 유형을 리아색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BIS는 이 리아색으로 표현한 6가지 흥미를 세부적으로 표현해 준 거죠. 이것을 BIS라고 하고 기본 흥미 척도라고 합니다. 자, 이외에 PSS라고 해서요. 개인 특성 척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업무 형태, 그다음에 학습 유형, 그리고 리더십, 모험심 감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개인의 특성들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OS는요, 선호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안 반응을 비교 분석하여 이 개인의 직업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저희 동시타당도 기억나시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과 지금 현직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데이터 값의 일치도를 보고 저에게 잘 맞는 직업들이 제시되어지는 것을 바로 OS 척도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직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 직무 분석의 의의와 특징을 보실게요. 자, 직무를 구성하는 내용과 직무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조직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저희가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이란 용어가 언제 나왔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의 인사분류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은 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나왔다. 자,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 군대 내에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직무 분석의 출처는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직자, 그리고 그의 상사, 그리고 직무 분석가에 의해서 정보를 탐색합니다. 직무 분석의 용도는요, 기업이나 어떤 기관에서 모집과 선발을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치, 경력 개발과 진로 상담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요, 이 직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직무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인사고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직무의 재설계와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직무 분석에 대한 용도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직무 분석의 원칙. 직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직무 수행을 위해서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명시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 분석을 하면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직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무 기술서는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산출물이 있죠. 이게 바로 직무 명세서입니다. 직무 명세서는요, 작업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작업자의 인적 요건은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성, 지식, 기술, 능력,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태도, 성격 같은 거겠죠. 자, 직무 분석을 한 결과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도출됩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기업에서는 인재를 모집할 때 이러한 명세서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 내용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직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족됐는지를 토대로 하여 직무 평가를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무 평가는 직무가 지니는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걸 토대로 하여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직무 평가를 한다. 직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지만, 직무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직무 평가를 한다. 직무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임금을 결정한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무 분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 확인하시고 이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직무 분석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쪼개지죠. 그래서 처음엔 직업, 그 다음에 직무, 그 다음에 작업 분석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의 구분은 앞서 말씀드린 직무 기술서의 내용처럼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무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경력 개발과 직업 전환. 첫 번째, 경력 개발입니다. 자, 조직에서는 다양한 경력 개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1차 단답형에서 출제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경력 워크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6개월 후에 미래 모습을 목표로 정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거고요. 사내 공모제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TO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인력 충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내에서 인재를 모집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평가 기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시게요. 자, 평가 기간은 미국의 AT&T사에서 직원들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고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훈련 프로그램은 요구 분석을 한 걸 토대로 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운영하시게 되고요. 후견인 프로그램, 우리가 많이 아는 멘토링 프로그램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멘토, 멘티를 엮어서 경력 개발하고 조직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자, 직무 순환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종업원들이 했던 일들의 직무를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갖게 되는 권태로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인의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파일럿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파일럿은요, 특정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소그룹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과정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단계가 있죠. 자, 경력 개발 단계는 초기, 중기, 말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자, 초기는 당연히
조직에 적응하는 부분들이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경력 워크숍, 인턴, 사전 직무 안내, 그리고 후견인,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OJT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면, 두 번째, 중기 단계에서는 직무와 조직에서 권태로움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경력 단계는 직무 순환제, 후견인 프로그램,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경력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 적응도 하고, 그리고 특히 조직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가 있다. 자, 말기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시기죠. 그래서 조직에서 이제 좀 정리하시고 떠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은퇴 전 프로그램, 저희가 아웃플레이스먼트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또 조직에 좀 머물러서 가지고 계시는 기능들을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업 전환. 직업을 바꾸는 거, 직업 전환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촉진하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시험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을까요? 전체 노동 인구 중에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하시고 또 다른 일들을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경제 구조가 완전 고용 상태인 경우,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실업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져도 충분히 일자리가 있다면 그만두기 쉽겠죠. 자, 그리고 단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 내부 특수직, 다시 말하면 고도에 훈련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회사 내에서도 높은 급여 수준을 받으실 거고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회사를 퇴직하실 사례가 많으실까요? 아니면 단순 노무직의 일용직, 쉽게 생각하시면 건설 노무자분들이 또 다른 회사로 옮기실 확률이 높으실까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과 출산 등의 이유로 직업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주위에 보셔도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 또 이렇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또 많이 직업전환을 하시는 사례도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직업전환 상담 시의 고려사항, 내담자의 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도전해서 또 다른 직업으로 입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연세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 상태, 그다음에 직업 전환에 대한 동기화,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낮거나 또는 변화에 대한 위험 감수도가 낮으신 분들은 직업 전환을 하는 경우에 그 일시적인 말찰적 실업 과정 안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환될 직업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직업 전환을 도우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직업지도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직업상담사로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자, 순서 알아두셔야 되죠. 첫 번째로는 진로를 인식하는 단계. 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로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시는 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진로를 탐색합니다. 어떠한 직업들이 있을까? 내가 진출 가능한 직업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준비. 자, 어느 정도 결정한 상태에서 직업을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준비하시겠죠. 자, 그리고 취업하는 단계, 요 4단계 시험에서 나왔고요. 자, 실업 관련 프로그램들 보시면 직업 전환 프로그램,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 직업 복귀 프로그램 등이 실업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에서 실업 충격 완화기 프로그램이 중요하죠. 실업을
우리가 어떻게 당면하게 되면 심리적인 충격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좀 진정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구직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그 앞서 실업 충격에 대한 완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직업지도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특성. 자, 스트레스는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삶 속에서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지만 내가 이것들을 크게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으면 크게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 원에 많이 노출되신 분이 이 부분들이 소진 단계까지 가시면 항상성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는요, 개인이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인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환경에서 주고 있는 부분들의 또 상호작용으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하느냐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을 보시면 욕구 좌절.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내가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A사에.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겠죠. 갈등. 자,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할까?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냐. 자, 제가 A사 B사 두 개 다 붙었습니다. 그러면 A사를 가야 되나 B사를 가야 되나. A사를 가면 이게 좋고 B사를 가면 이게 좋은데 갈등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스트레스가 되고요. 시간적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주요 생활 사건들이 모두 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표현도 있죠. 외상적 사건, 충격적 사건들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주요 사건 중에 부정적인 사건, 뭐 예를 들면 내가 실직을 당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지만 긍정적인 사건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측면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직업 심리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